7년차 마케터이자 3.5만 마케팅 계정을 운영 중인 제가 여러 사장님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마케팅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2가지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내가 했던 실수가 이거였네? 아니면 내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개선해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잘 해가시면서 들어주세요.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 이유입니다. 첫 번째 실패 이유는 우리 브랜드의 매력을 표현하지 않았다 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사장님은 혹시 맛집 가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그럼 맛집을 고르실 때 어떻게 찾아보시나요? 어떤 기준으로 찾아보시고 내가 이거는 절대로 안 간다 하는 곳들이 있으실까요? 쇼핑하는 걸 좋아하신다면 내가 옷을 쇼핑할 때 어떻게 옷을 찾고 어떤 옷을 주로 구매하고 그 쇼핑몰에서 주로 구매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 질문들에 바로바로 답변하셨을까요? 사실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소비자로서는 어떤 가게를 선택하고 선택한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정작 우리 브랜드를 볼 때는 소비자의 눈으로 보지 못할 때가 많아서 일단 먼저 이 질문을 했어요.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사장님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몰라요. 마케팅을 어려워하시는 사장님 중에 대부분이 우리 브랜드의 매력을 잘 표현하는 데에 되게 둔감하신 분들이 많고 일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매력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매력이라는 거는 우리 브랜드를 소개하는 어떤 것, 차별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매력이 있냐 없냐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 브랜드가 만든 콘텐츠 온라인 콘텐츠든 오프라인 콘텐츠든 브로셔든 그런 것들을 보시고 우리 브랜드명을 다 빼고 여기에 경쟁사 다른 브랜드의 이름을 넣어도 정말 한 채 어색함 없이 정말 자연스럽다. 이러면은 사실은 우리 브랜드의 매력이 없는 거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브랜드의 매력이 없다는 거는 사실 우리 브랜드를 사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앞에 드렸던 그 질문들 있잖아요. 그 질문들을 역으로 사장님의 브랜드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게의 매력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 가게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뭔지. 예를 들자면 내가 베이커리 카페를 하고 있다 하면은 우리 카페는 루프탑이 있다, 우리 카페는 뷰가 정말 끝장난다, 우리 카페는 빵 종류가 정말 많고, 우리 카페는 매주 라인업이 바뀌어서 고르는 재미도 있고, 우리 카페는 이런 굿즈들이 많다 등등 정말 다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다 나열을 해보면 은근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요소들을 적절히 버무리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열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진짜로 이런 매력이 별로 없어요, 경쟁사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사실은 그거는 사장님이 보러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사야 하는 이유는 사실 하나도 없어요, 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랑 다름이 없어서 광고나 마케팅을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매력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 브랜드에서 바뀌어야 될 게 뭘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서 그 부분을 먼저 개선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마케팅 실패 이유는 마케팅 기획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마케팅을 정의하는 단어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마케팅은 우리 브랜드의 매력을 우리 브랜드를 좋아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정의에 따르면은 마케팅을 할 때 신경 써야 하는 건 총 4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는 우리 브랜드의 매력, 두 번째는 우리 고객이 누구인가, 세 번째는 그 고객은 어떤 곳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네 번째는 그럼 그 고객들은 어떤 표현을 좋아하고 어떤 커뮤니티에 사용하는가가 될 것 같아요. 사실 마케팅은 이 4가지만 하면은 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다들 블로그 하니까 우리도 체험단 모집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다들 인스타 광고 하니까 우리도 광고를 좀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어떤 업체를 구할까? 어디에 맡길까? 이거를 먼저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브랜드는 이런 특징을 가졌고 우리 고객은 이런 고객이고 이런 거를 생각하셔서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마케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팁입니다. 물론 인스타그램 마케팅만 하시던지 체험단 마케팅만 그 업체를 구해서 하시던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당연히 좋은데 근데 사실 그게 다 돈이거든요. 돈이고 시간이고 노력이에요. 근데 그거는 다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업체를 구해서 쓰기만 하면은 사실 원하는 효과를 얻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을 한다고 해도 뭐 노출이 되는 거 당연히 좋지만 노출된 다음에 전환도 고려를 해야 돼요. 체험단이 방문을 해서 바로 이 브랜드의 매력은 바로 이거고 여기는 이런 점들이 좋네? 막 이렇게 찾아주면 고맙겠지만 사실 우리의 매력은 사장님이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체험단 분들한테는 특히나 뭐 가이드를 이렇게 준다든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특징은 이거고 이 부분을 강조해서 적어주세요 라는 가이드를 줘야 사실은 제대로 된 글들이 나오는 거죠. 이건 대행사도 사실 가이드를 그렇게 주지 않아요. 왜냐면 보통의 대행사들은 맡고 있는 업체의 수가 많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의 특징들을 사실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장님이 이를 잘 알고 기획할 때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기획을 해야 되고, 이전에 사실 앞에 첫 번째 이유, 우리 브랜드의 매력 얘기했었잖아요. 그 매력을 잘 알고 있어야 사실 두 번째도 더 원활하게 될 수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마케팅은 브랜드의 매력, 목적, 타겟을 정해서 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브랜드의 매력, 목적, 타겟 정하기, 2단계는 이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3단계는 어떤 순서로 알릴 것인가를 정하는 것을 과정으로 마케팅 플랜을 짜는 방법 3단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브랜드의 매력, 목적, 타겟 정하기입니다. 브랜드의 매력은 일단 우리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들, 뭐 제품 리스트나 뭐 혹은 우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이나 우리 업종에 대해서 대표님이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느낌, 뭐 예를 들면 편안하다든지 따뜻하다든지 뭐 전문적이라든지 제품군이 많다든지 아니면 단일 제품인데 진짜 이 제품 하나만큼은 장인 정신으로 잘 만들었다든지, 그런 모든 우리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전부 생각해 보는 걸로 사실은 브랜드의 매력을 찾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게 너무 어려우시면 저는 사실 경쟁사나 레퍼런스 계정을 먼저 찾아보고 그들의 장점을 먼저 찾아보는 걸로 시작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경쟁사 레퍼런스 계정을 찾는 거를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영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브랜드의 매력을 찾는 거는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나열하는 걸로 시작을 하면 되고, 그 다음 목적을 정해야 돼요. 목적은 이거를 하는 이유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너무 무의미하게 그냥 남들이 하니까 시작하는 거는 별로 큰 성과를 얻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의 보통 최종 목표는 매출이긴 하겠죠. 그냥 단순하게 매출이라고 잡으면은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 기업의 모든 활동은 사실은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전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노출수를 높이는 게 목표다, 아니면은 팔로워 수를 높이는 게 목표다. 매출도 그냥 매출이 아니라 객단가를 높이겠다, 특정 시간에 오는 손님의 수를 높이겠다 등등으로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좋고, 목적을 정했다면 그 다음엔 타겟을 정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광고를 집행하거나 마케팅 콘텐츠를 만들 때 어떤 사람들이 보고 이 글을 공감을 하고 우리 제품을 구매를 하게 만들 건가를, 그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의 타겟이랑 사실 마케팅의 타겟이 동일해야 이게 결국에 매출로 이어지겠죠. 근데 이 타겟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보통은 뭐 20대, 30대 여성 이런 식으로 엄청 넓은 그냥 대부분의 사람의 타깃이라고 지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이게 정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유의미한 수치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페르소나라고 해서 우리 브랜드를 소비하는 한 명을 정말 캐릭터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라면 이걸 좋아할까 아닐까, 그 사람이라면 어디서 활동할까, 이런 식으로 결정을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페르소나를 잘 만들어서 전개한 브랜드 한 곳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마켓컬리인데요. 마켓컬리 인사이트라는 책에 보면은 페르소나를 처음에 엄청 좁게 잡아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 정한 페르소나는 뭐냐면 자신의 밭을 가꿀 정도로 먹는 것에 깐깐하고 30, 40대 일하는 여성으로 가족들에게 좋은 걸 먹이고 싶어하는 워킹맘 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타겟이 마켓컬리랑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여기까지가 마케팅 플랜을 짜는데 고려해야 할 1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이를 어떻게 알릴까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SNS 채널을 활용을 할 건지, 그리고 뭐 프로모션 전략을 쓸 건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타겟을 앞에 정했다면 이게 좀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 타겟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어디서 활동을 할까? 어떤 커뮤니티를 보고 어떤 글에 반응을 할까를 생각을 하면 조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타겟이 60대 어머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60대 어머니라면 비교를 해보자면 인스타그램보다는 유튜브를 더 많이 보실 거고 유튜브나 네이버 카페, 밴드 같은 거 활동을 조금 더 많이 하시겠죠. 이미지를 만들 때도 글자를 진짜 직관적이고 크게 만들어서 한눈에 보이게 하자라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어떤 프로모션을 할까를 봤을 때는 만약에 우리가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다 하면은 개모임을 했을 때 정기적으로 오면은 할인을 해주는 20% 할인을 해주는 그런 이벤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카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면 좋으니까 당근마켓에 홍보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게 핵심은 우리가 인스타를 해야 되는데 체험단을 구해야 되는데 블로그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업체를 구해서 이거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의 타겟은 이분이고 우리는 어떤 목표를 이뤄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잘한 업체는 어딜까?를 정하는 순서로 가는 게 맞다는 의미입니다. 3단계는 이걸 어떤 순서로 알릴까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업종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좀 오래 남는 거는 먼저 진행을 해도 되고 이게 광고비를 끄는 순간 노출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조금 늦게 시작을 하는 게 좋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슬랙스를 산다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지그재그 같은 앱이 들어가 보거나 아니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 들어가서 슬랙스를 막 찾아봅니다. 사실 상세 페이지를 그렇게 깊게 처음부터 보진 않고 후기를 먼저 봐요. 후기를 보는데 후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더 선호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저와 비슷한 스펙의 후기를 봤을 때 조금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거에 검색을 해보거나 조금 가격이 있는 제품이다 하면은 유튜브에도 혹시 있는지 검색을 해보거나 등으로도 진행을 합니다.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눈치채야 되는 거는 일단 후기를 쌓는 거 예를 들면 네이버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도 될 수 있고 그 자체의 스마트 스토어 후기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이 후기를 쌓는 게 사실은 먼저 진행이 되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인스턴트로 광고를 집행할 때만 노출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한번 만들어 두면은 끝까지 우리 브랜드나 우리 제품이 없어지지 않는 한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애들이라서 되게 그 지속력이 긴 애들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먼저 시작을 해도 괜찮겠죠? 그리고 요거는 만약에 인스타그램 광고로 들어왔을 때 스마트 스토어에 후기가 하나도 없어. 그럼 이게 전환으로 이어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 전에 사실 후기가 쌓여 있어야 인스타그램 광고를 해서 들어왔을 때도 이거 후기 좀 많네?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로 사실 순서는 인스턴트한 것들, 그러니까 광고 같은 게 사실 맨 나중에 오면 좋고 후기를 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첫 단에 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전환이 될 확률이 높은 애들 그리고 조금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애들을 먼저 하는 게 나중에 광고를 했을 때 구매 전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채널 성격에 맞게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콘텐츠는 잘 만든 콘텐츠 하나를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돌려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콘텐츠 하나를 효율적으로 쓰고 여러 채널에 최대한 많이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알게 되실 거예요. 일단 저의 예시를 하나 들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올린 영상 마케팅 책 추천 영상을 예시로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이 책 추천 영상을 블로그에도 올리고 인스타그램에도 똑같이 올렸거든요. 근데 블로그에는 정말 정확한 키워드로 제목을 썼어요. 제목이 책 원페이지 마케팅 플랜, 작은 브랜드를 위한 마케팅 책 추천으로 지었고 썸네일도 그냥 책 표지가 노출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유튜브에는 썸네일에 그냥 단순하게 마케팅 책 추천이라는 단어만 넣었고 책 표지를 모자이크로 가려뒀어요. 그리고 제목에는 작은 브랜드를 위한 마케팅 책 추천, 마케팅 돈 쓰기 전에 보세요를 적었고요. 이 콘텐츠를 인스타그램에는 이렇게 올렸습니다. 마케팅, 영어, PR, 일단 알아두면 도움되는 뜻 설명이라고요. 또 다른 콘텐츠를 예시로 들자면요. 제가 인스타그램의 가이드 기능을 소개하는 인스타그램 글과 블로그 글을 썼었는데요. 블로그 글 제목은 인스타그램 가이드 기능 소개, 사용법, 마케팅 활용 방법으로 작성을 했고 인스타그램에는 이걸 릴스로 올렸었거든요. 근데 릴스 첫 대사로 인스타그램
웹앱이 깔려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어야 할 루틴,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소개합니다. 저장 버튼 먼저 냅다 누르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정리 루틴 꼭 지켜보세요. 를 말하면서 시작했어요. 이렇게 저는 같은 콘텐츠를 채널에 맞게 변형을 해서 올리고 있고, 그래서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드는 시간은 조금은 줄이면서 보다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기준으로 이 콘텐츠들을 변형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알려면은 일단 새 채널의 원리를 조금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은 블로그는 100% 검색 유입을 목표로 하고, 유튜브는 50%는 검색 유입, 50%는 알고리즘에 노출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인스타그램은 100% 알고리즘 노출을 목표로 합니다. 첫 번째 네이버 블로그를 예로 들자면, 네이버 블로그는 네이버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이버가 메인 검색 채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색 유입을 좀 높이는 게 가장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블로그에 쓸 때는 검색에 걸릴 수 있는 키워드를 다양하게 쓴다는 느낌으로 기획을 하는 편이고, 다양한 상세 키워드들이 최대한 많이 걸릴 수 있게 기획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노출이 됐을 때 제목이 너무 길면, 또 상세 키워드를 너무 많이 넣는다고 제목이 너무 길어지면은 사람들이 클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목을 최대한 글자 수를 제한을 두면서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유입 경로를 보면은 인스타 가이드 글 예시로 들자면, 인스타 가이드 기능, 인스타 가이드 기능 보는 법, 인스타그램 기능 활용 등 다양한 상세 키워드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네이버랑 비슷한 듯 하면서도 조금 다른 게, 유튜브는 일단 알고리즘에 걸려서 노출이 되면 떡상이 되는 구조이긴 한데, 그렇게 노출이 되려면 일단 썸네일을 보고 이 영상을 클릭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클릭한 뒤에도 그 콘텐츠를 좀 오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검색도 많이 하는 채널이에요. 그런데 마케팅적으로 생각하자면 네이버랑 유튜브랑 검색하는 결이 조금은 다른 게, 예를 들자면 네이버는 인스타그램 마케팅 대행사가 필요할 때 인스타그램 마케팅 대행사를 검색해서 찾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한 편이고, 근데 유튜브는 그런 느낌으로 찾기보다는 인스타그램 마케팅 대행사를 써야 되는데, 인스타그램 마케팅 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게 궁금할 때, 정말 그 정보가 궁금할 때 검색을 하는 채널이 조금은 유튜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는 알고리즘을 고려해서 썸네일은 최대한 궁금하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많은 키워드를 막 썸네일에 많이 담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썸네일은 정말 처음 봤을 때 누르고 싶다 는 마음이 들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요. 근데 제목은 검색에 걸리다 보니까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편이고, 그 제목 안에 설명글 같은 경우도 이 영상 내용이 글만 봐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게끔 구체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인스타그램은 또 완전 다릅니다. 저는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인스타그램이고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해시태그라는 검색할 수 있는 곳이 있기도 하고, 해시태그로 유입이 되기도 하지만, 그리고 검색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업체 같은 경우는 해시태그를 신경 써서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약간 콘텐츠 크리에이터고 정말 노출이 많이 되는 걸 목표로 한다면은 콘텐츠 결을 좀 더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스토리텔링이 정말 중요한 채널이고, 알고리즘에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타겟을 넓게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첫 표지로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정보를 제공한다면 그냥 아싸리 정보를 정말 많이 줘서 사람들이 저장을 하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은 이게 공부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들어간 채널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정보든, 그리고 어떤 내용이든 이야기 느낌으로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하고 풀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올린 게시글을 또 예로 들자면, 인스타그램에 프리랜서 그 이상과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표지를 정하고 글을 썼는데, 인스타그램 글 내용은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생각보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거는 본업 외에도 해야 할 일이 많고, 그 일들이 본업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거가 계약 업무고, 이 계약 업무를 쉽게 만들어줄 모범 계약서가 있어서 소개한다는 느낌으로 글을 기획했다면, 같은 내용인데 블로그에는 그냥 정말 정보를 제공한다는 느낌으로 작성을 했어요. 제목도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 무료 배포, 그리고 글 안에는 그 양식이 어떤 계약서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계약서인지를 구체적으로 썼고, 그래서 유입 경로를 보면은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 마케팅 계약서 양식, 마케팅 대행 계약서 양식, 프리랜서 견적서 양식 다운로드 등 다양한 키워드로 유입이 될 수 있게 했어요. 어쨌든 인스타그램은 이 사람들이 공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걸 인정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최대한 공부처럼 느끼지 않게 풀어내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이야기 느낌으로 정말 아는 언니가 이런 경험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느낌으로 풀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읽어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3개 채널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 블로그는 최대한 키워드를 많이 발굴하고 다양한 키워드로 좀 상세 키워드로 많이 유입이 될 수 있게 제목과 내용을 잘 짜는 것이 특징. 그래서 내용 같은 경우도 모든 정보를 다 주겠다는 느낌으로 조금 작성을 하는 게 좋고, 두 번째 유튜브는 썸네일은 정말 후킹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조금은 단순하게 만들어야 되지만 눌러보고 싶게 기획을 해야 되고, 제목에는 그래도 검색이 될 수 있는 단어들을 많이 넣어서, 그리고 설명글에도 검색이 될 수 있게 많은 정보를 넣어서 검색 유입도 확보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스타그램은 마찬가지로 썸네일은 정말 눌러보고 싶게 기획을 해야 되고, 그 안의 내용은 스토리텔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읽고 싶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쉽게 경험 느낌으로 이 콘텐츠를 풀어낼 수 있을까를 잘 하는 것이 저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3개 채널의 원리를 조금은 파악해서 같은 내용도 변형을 해서 올리고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도 콘텐츠를 만드실 때 최대한 효율적으로 다양한 채널의 콘텐츠를 업로드를 하셨으면 좋겠고, 시간은 줄이되 효과는 배가 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콘텐츠는 조금 효과적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마케팅, 블로그 이렇게 2가지를 한 영상에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막상 대본을 써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영상에 다 담으면은 이해하시기도 어려울 것 같고, 또 내용도 너무 산만해질 것 같아서 이번 편은 1, 2편으로 나눠서 오늘 영상은 블로그 체험단 마케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기 전에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란 무엇일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인플루언서라는 그 단어 뜻 자체는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오늘날에는 주로 SNS 상에서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그 마케팅 과정을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협찬, 협업, 광고, 체험단, 기자단, PPL과 같이 너무 다양한 단어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많은 채널 중에서 저는 그래도 블로그 체험단은 혼자 시도해볼 만하다, 그나마 쉽고 저렴한 마케팅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구독자와 인플루언서 분이랑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이 인플루언서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는 게 사실 중요한데, 블로그는 사실 그거를 기대하고 체험단을 진행한다기보다는 네이버에 우리가 노출되기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노출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이 블로그가 얼마나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인지를 파악을 하면 되고, 그리고 꼭 이 블로그의 글이 상위에 노출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 브랜드를 리뷰한 글의 수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쉽게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마케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비교적 저렴한 편인데요. 블로그 체험단 같은 경우는 물론 제품의 가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품 협찬만으로도 응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블로거 숫자 자체가 워낙 많기도 하고, 인스타나 유튜브는 우리가 이 사람한테 꼭 협찬을 하고 싶다, 이게 되게 강한 채널인데, 사실 블로그는 상위에 노출만 되면 돼 라는 게 좀 강하다 보니까 광고주들 입장에서도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플랫폼을 이용한다면은 이 플랫폼 이용 비용도 당연히 들겠지만, 그 이용 비용도 아마 인당 몇만 원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근데 플랫폼별로 차이가 너무 커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그러면 블로그 체험단 모집을 직접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플랫폼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해도 이 부분들을 다 알고 있어야 플랫폼을 좀 더 지혜롭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체험단 모집 첫 단계는 키워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키워드로 우리 제품, 우리 서비스가 노출이 됐으면 좋겠는지, 이거를 조금 다양하게 확보를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한 업체의 경우는 부산 쿠키 맛집,
해운대 쿠키, 센텀시티 카페, 부산 파르페, 부산 딸기 카페 등 노출이 원하는 키워드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시즌에 맞춰서 그 키워드를 선정하기도 하고 우리 가게의 위치 그리고 우리 가게가 가지고 있는 제품명을 조금 더 상세하게 넣어서 키워드를 다양하게 확보를 하는 편이에요. 보통은 이 한 키워드에 5명에서 10명 정도의 체험단을 모집을 하는 편인데 이거는 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우리 브랜드를 소개하는 글들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어서 5명에서 10명 정도를 선정을 하고 키워드의 난이도나 경쟁 정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는 그 정도를 모집한다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블로거를 모은다. 인데요. 이 단계에서 그 플랫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직접 컨택을 해서 모집하는 걸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플랫폼 이용을 완전 추천하는 판은 아니긴 한데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플랫폼은 좀 케바케가 큰 편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좀 유명한 플랫폼들을 이용하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름 양질의 블로거들을 많이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유명하지 않은 그런 체험단 사이트 같은 경우는 사이트만 들어가 봐도 모집 창이 열려 있는데 이게 모집 인원 숫자에 비해서 신청 인원 숫자가 극도로 적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어떻게든 숫자만 차면은 이 블로그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사장님들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유는 정말 그냥 블로거를 모집하고 싶다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영향력 있는 블로거를 모으고 싶어서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 플랫폼 자체가 유명하지 않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양질의 블로거가 아닌 정말 뭐 1일 방문자 수 100명도 되지 않는 그런 블로거들만 모이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일단 추천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정말 몇천 명, 하루에 몇천 명 들어오는 그런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실 플랫폼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 사람에 따라 많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메일이나 쪽지로 제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굳이 플랫폼에 들어가지 않고도 충분히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플랫폼을 추천하진 않는데 플랫폼도 정말 잘 활용하면은 쉽게 그리고 나의 공수를 줄이면서 일을 또 해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죠. 그런데 플랫폼에 맡길 때도 사장님이 그냥 믿고 맡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태도로 임하기보다는 이번 달은 이 키워드로 다음 달은 이 키워드로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가이드를 계속 줘야 이 사람들도 변동을 줍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꼭 명심하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직접 모집을 하는 편인데요. 직접 모집은 보통 메일로 진행을 합니다. 메일로 어떻게 모집을 하냐? 하면은 일단 앞에서 저희가 노출되기 원하는 키워드들을 여러 개 확보를 했다면 그 키워드를 네이버에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을 해서 그 키워드로 이미 노출이 돼 있는 블로거들의 메일 주소들을 모아요. 이 메일 주소는 어디 있냐면 보통 그 블로그 주소 맨 뒷부분이 그 메일 앞부분 일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건 어쩔 수 없고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조금 수집을 해서 블로거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편이에요. 모으는 이유는 일단 그 블로거 분들도 제가 제안하고 싶은 키워드로 이미 글을 썼다는 거는 이분이 이미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응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고 그리고 상위에 노출이 됐으니까 한 번 된 사람이 또 노출되는 게 저는 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저는 블로그 리스트를 확보를 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모집 메일 발송입니다. 사실 이 단계를 너무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말을 조금 이쁘게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이거 원래 나라면은 별로 받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겠죠. 그리고 이게 괜찮은 블로거 분들은 이미 제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나의 그 제안이 그렇게 막 썩 달갑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조금 정성을 들여서 글을 써야 합니다. 일단 제목은 이 메일이 어떤 메일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쓰는 거를 저는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서도 조금은 늘려보고 싶은 요소를 넣는데요. 예를 들면은 꽃집이다 하면은 제목에 크리스마스 나를 위한 꽃다발 선물 리뷰 제안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비싼 제품이다 하면 제목에도 괄호 열고 뭐 20만 원 상당 뭐 이런 요소를 넣는다든지, 감성템이다 하면은 감성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넣는다든지 등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돋보일 수 있는 요소들을 넣어요. 그리고 이게 배송인지 방문인지, 방문이면은 이게 어느 지역인지 이런 것들도 조금 기재를 해두는 편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일단 정중함이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냐면 일단 내가 누군지. 왜냐면은 우리는 그 블로거 분들을 블로그를 봤으니까 대략적으로는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게 조금 드러날 수 있게 내가 누군지를 쓰는 편이고, 그리고 우리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인지, 그리고 우리 브랜드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를 조금 적어줍니다. 완전 구구절절 쓰는 게 아니라 뭐 한두 문장 정도로 써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왜 당신에게 컨택을 하는지, 당신이 뭐 카페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올려주시는 그 카페 리뷰들이 저한테 정말 유용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다라는 식으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건지를 기재해주고요. 다섯 번째는 구체적인 리뷰 가이드라인이랑, 여섯 번째는 마무리 인사. 당신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체험을 원하시면은 이 뭐 연락처를 남겨달라는 느낌으로 적어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가이드라인 발송인데요. 모집 메일에 기재를 해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하겠다라는 답변이 오면은 가이드라인을 전달을 해주는 편입니다. 이거는 저도 이렇게 하는 큰 이유는 없고 확정됐을 때 가이드를 받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주는 거라 큰 의미는 없어요. 이 가이드라인에도 꼭 포함이 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는 이게 방문 체험단이다 가정을 했을 때는 방문 가능 일자랑 시간이 있어야 되고, 이거 방문이든 배송이든 둘 다 똑같이 리뷰 작성 마감일이 있어야 됩니다. 리뷰 작성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거를 안 적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 사실 블로그 분들은 항상 쓸 글들이 넘쳐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안 적어두면은 우리의 리뷰는 되게 차일피일 미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적어두는 게 좋고요. 혹시나 우리가 원하는 기간에 이게 작성이 안 됐을 때도 이거 언제까지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거를 적어야 왜 안 적었냐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니까 그런 건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키워드인데요. 메인으로 써야 되는 키워드, 그리고 뭐 서브로 써야 되는 키워드 한두 개 정도를 보통 보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몇 회 써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제목에 1회, 본문에 3회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블로거 분들이 지킵니다. 세 번째는 사진이랑 영상 개수인데, 사진도 뭐 10장 이상, 15장 이상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명확하게 줘야 되고, 영상도 30초 이내 영상 1개 이상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줘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되는 장면, 사진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도 기재를 해주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만약에 매장이 있다면은 뭐 네이버 지도 그리고 웹사이트 링크 같은 것도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좋습니다. 지도를 넣으면 당연히 스마트 플레이스 상승 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고, 그리고 웹사이트 링크가 있어야 이걸 리뷰를 읽고 혹시나 전환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웹사이트 링크도 있다면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인플루언서 마케팅 2탄,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지난 1편 블로그 체험단 마케팅에 대해서 아직 안 보고 오신 분들은 그 전 영상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마케팅에도 적절한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블로그 체험단이 가장 먼저 진행이 되면 좋고, 그 다음엔 브랜드 SNS 계정이 어느 정도는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블로그 체험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로 이게 상위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됐다면 그 노출된 게 그래도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조금은 지속력이 긴 편이고, 반면에 인스타그램은 지속력이 없고 컨텐츠가 정말 빠르게 휘발이 됩니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지속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게시글이 올라온 다음에 우리 브랜드 SNS로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그 유입이 된 다음에 우리 SNS를 팔로우하면 됩니다. 브랜드 SNS 계정이 그 전에 아무것도 없고 아니면 좀 팔로우하기 싫게 조금 구성이 돼 있다면은 이 인플루언서를 해도 이렇게 이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지속력이 더 짧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블로그보다 좀 어렵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이거 세 개를 비교한 영상에서도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인스타그램을 들어가는 그 소비자들은 인스타그램 왜 들어가냐 하면은 뭐를 찾거나 뭐 정보를 알아보거나 이러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그냥 재미있으려고 들어가는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콘텐츠 하나에 뭐 우리 제품의 모든 기능을 다 넣을 수도 없고 모든 내용을 다 소개를 할 수도 없어요. 반면에 블로그는 그래도 우리 제품과 어느 정도 비슷한 정보나 비슷한 제품을 찾으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고, 이미 읽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글이 조금 길다고 해서 뭐 정보가 많이 적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그걸 크게 이상하게 느끼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채널의 차이 때문에 이 인스타그램과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조금 더 인플루언서를 선정하는데 더 공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마케팅 어떻게 진행하는지 제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획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콘텐츠 하나에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 그 차별점이 정말 명확히 드러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인플루언서가 우리 서비스나 제품에서 소개를 제일 강조해서 해줬으면 하는 부분을 먼저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쿠키를 파는 업체예요. 그럼 쿠키를 파는 것도 그냥 쿠키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쿠키는 뚱쿠키고 뭐 아메리칸 쿠키 아니면 비건 쿠키다 뭐 이런 어필 포인트가 하나는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정 안 되면 뭐 안에 부재료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쿠키다 같은 가이드라도 먼저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제품을 봐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걸 또 정합니다. 제가 쿠키로 예를 들었는데 또 쿠키를 말씀드리자면은 쿠키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 누구일까요? 당연히 쿠키를 올리는 사람이거나 디저트 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만약에 지역에 좀 한계가 있다 하면은 뭐 부산에 디저트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 이 정도까지 가이드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단계는 모집입니다.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는 어떻게 모으냐면 해시태그로 일단 찾아봅니다. 제가 앞에서 디저트를 예로 들었잖아요. 만약에 부산에 디저트 가게다 하면은 뭐 부산 카페, 부산 빵 투어, 부산 쿠키 이런 해시태그를 먼저 검색을 해봅니다. 그렇게 유사한 해시태그들을 검색해서 좀 괜찮은 인플루언서들을 수집을 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 분야, 만약에 디저트 분야다 하면은 그 분야로 엄청나게 큰 계정을 찾았다면 그 계정과 소통하고 있는 계정들을 들어가 봐요. 부산을 예로 들자면 디저트 하면은 디저트랑 맛집 다 아우르는 계정이긴 하지만 뭐 고메부산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그럼 그 계정에 게시글에 뭐 댓글을 달거나 소통하는 계정이 있다면은 그 계정들을 한번 다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 뭐 팔로워가 좀 있고 인플루언서 같아 보이는 계정들이 있으면은 그 계정들을 모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선정입니다. 보통은 팔로워 수를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이 팔로워 숫자를 허수로 만들기가 너무 쉽습니다. 되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좋아요나 그런 팔로워 수를 구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만 보고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의 일단 선정 기준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전문 분야? 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한 분야가 명확하게 있느냐, 이게 일단 첫 번째 기준인데, 만약에 디저트 계정이라고 하면은 디저트를 소개하는 피드의 비율이 저는 80% 정도는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팔로워 수와 좋아요 수를 봅니다. 좋아요 수가 팔로워 수에 대비해서 너무 적진 않나? 그 다음에 팔로워랑 좋아요를 눌러봅니다. 눌러보고 여기에 되게 가계정이 많은지 외국인 계정이 많은지도 한번 훑어봅니다. 그걸 훑어보고 만약 릴스가 있다 하면 릴스 조회수도 봅니다. 릴스 조회수가 또 팔로워 수에 비해서 너무 적진 않나? 이걸 한번 보고요. 이 사람이 댓글로 소통을 하고 있는 계정인지도 봐요. 그 소통하고 있는 계정 스타일도 어떤지 봅니다. 만약 이 사람이 디저트 계정이고 이 디저트 계정을 정말 순수하게 잘 모았다면은 비슷한 계정이랑 보통은 소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비슷한 계정과 소통을 하고 있나? 이걸 또 확인을 하고요.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컨택이겠죠. 인스타그램은 보통은 DM으로 또 컨택을 하는데 만약에 프로필에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거나 아니면 뭐 리틀리 같이 문의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면 그쪽으로 문의를 넣는 편이에요. 컨택할 때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블로그 체험단하고도 비슷한데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군지, 우리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다른 브랜드와 뭐가 다른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우리가 너에게 왜 협업 요청을 하는지도 짧게 적어둡니다. 무엇을 어떻게 협업을 했으면 좋겠는지도 기재를 하는데요. 쿠키로 예를 또 들자면 쿠키 6개를 증정할 예정이고 이 쿠키를 직접 받아서 먹어본 다음에 솔직한 리뷰를 적어줬으면 좋겠다 정도로 일단 적어봅니다. 네 번째, 마무리 인사하기. 바쁘시겠지만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날이 추운데 건강 유의하세요 정도로 좀 적으면 좋겠죠? 이거 컨택할 때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인플루언서들이 사람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 5번째 단계는 가이드라인 드리기입니다. 컨택에 응한 인플루언서 분들이 있다면은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콘텐츠 작성 기간, 작성 시 꼭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 우리 브랜드 계정 태그, 사진 몇 장 이상 등의 가이드를 드리면 되는데 블로그보다는 가이드를 좀 덜 드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블로그는 검색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블로그가 원래 쓰는 글이 어떤 글인지 이런 거에는 사실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이 사람을 보는 사람이 팔로워 분들이란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예전엔 어떤 글을 썼고 어떤 스타일로 글을 올리는 사람이고 이거를 되게 잘 알고 있고 한데 만약에 우리가 가이드를 너무 많이 줘버리면은 이 인플루언서 분의 글이 너무 이질적이고 광고스러운 글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이질적인 느낌이 나면은 사람들이 안 읽어봐요. 안 읽어보면 우리 손해잖아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인플루언서 분들에게 자율성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5단계로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은 보통 원고료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 원고료는 개개인별로 정말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내가 이 정도 금액을 지출해도 되는가, 이 정도 금액을 지출할 가치가 있는 인플루언서인가,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신중히 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마케팅 8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평소 저예산으로 마케팅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커뮤니티 활용하기. 우리가 마케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꼭 우리 계정을 키우고 우리가 광고를 집행하고 이런 쪽으로만 사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타겟만 명확하다면 처음에는 우리 타겟이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어딘지를 찾아보고 그 커뮤니티에서 우리를 알릴 수도 있습니다. 커뮤니티라고 하면 정말 넓고 광범위한데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페이스북 그룹, 네이버 카페, 오픈 채팅방 같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스몰 브랜드를 소개하는 뉴스레터, 스몰레터를 만들고 있는 스몰 브랜드에서도 처음에 이 뉴스레터를 홍보할 때 창업가들이나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있는 오픈 채팅방과 페이스북 그룹에서 이 스몰레터를 홍보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저도 그 말을 듣고 나도 예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라고 떠오르는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회사에서 굿즈로 다이어리를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다이어리를 만들 때 일부러 다이어리를 열심히 쓰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네이버 카페를 찾아가지고 내가 회사에서 이런 다이어리를 만들게 됐는데 실제로 다이어리를 만들 때 어떤 것들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냐 하고 의견을 묻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다이어리에 원래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아주 의견들이 정말 많이 달렸었거든요. 저희한테 도움도 많이 됐었고요. 실제로 나중에 그 글을 통해서 제품을 증정하는 식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첫 회사가 디데이 앱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저도 대학교 4학년 때였어가지고 한창 토익 공부를 열심히 할 때였어요. 그래서 토익 점수를 따고 내가 토익 이 점수를 딴 비법이라고 해서 그 취업 준비생들이 모여있는 카페에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고 그 사이에 저희 앱도 같이 넣었었는데 그 글이 베스트 글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커뮤니티를 활용해서도 우리를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단 커뮤니티에 글을 쓰려면 홍보 느낌이 나서는 안 됩니다.
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소재로 질문을 던지는 식으로 글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정말 홍보를 한다고 하면은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정말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겠죠. 두 번째는 SNS 이벤트 진행입니다. 요즘은 릴스 콘텐츠에 제공 이벤트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를 엮어서 콘텐츠를 만들면 반응이 너무 잘 나오고, 반응이 잘 나오니까 노출이 점점점 많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숙박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 공간들을 2초씩 보여주는 릴스를 만들고, 그 위에 뭐 부산 광안리 숙박권 제공 이벤트 같은 거를 타이틀로 적으면 될 것 같고요. 그 이벤트 진행 방식은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댓글로 무슨 단어만 쓰면은 참여가 완료되는 형태의 느낌으로 참여를 쉽게 만들고 최대한 허들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이벤트는 어떤 업종이라도 다 사용할 수 있고, 바이럴이 잘 되면 정말 효자 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진행했던 F&B 업체 릴스를 이런 형태로 만들었었는데,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엄청 터져가지고 거의 100만 뷰 릴스가 되었고, 이 릴스를 보고 다른 인플루언서 분들도 방문을 해주시고 또 릴스를 올려주셔서 그 중에서는 또 450만 뷰가 터진 릴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릴스 덕분에 매출도 어마어마하게 늘었고요. 세 번째는 인스타그램 운영입니다. 앞에 이벤트랑 조금 겹치긴 하는데 당연히 SNS 운영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마케팅 중에 하나죠. 인스타그램은 지금 이 영상에서 한마디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꼭 명심해야 될 거는 인스타그램을 홍보 느낌으로만 만들면 안 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인스타그램이 성장을 하려면은 팔로워가 늘어나야만 합니다. 그렇게 팔로워가 늘어나려면은 당연히 우리 계정을 팔로우할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계정은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가, 사람들이 왜 우리 계정을 팔로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줘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 인스타그램 광고 집행입니다. 브랜드 계정이라면은 광고를 소액이라도 집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런데 광고를 그냥 무턱대고 아무거나 집행하기보다는 이전에 올렸던 콘텐츠 중에서 그래도 반응이 좋은 콘텐츠를 광고 집행을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프로모션 중이라면 그 할인 혜택이 강조된 콘텐츠를 선택하거나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활용했을 때 이 비포 애프터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콘텐츠를 광고 콘텐츠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는 이게 정말 스치듯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찰나의 순간에 한눈에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지? 이게 드러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플루언서 협찬입니다. SNS 계정을 키우는 거는 정말 장기전입니다. 꽤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을 늘리기 위해서 협찬을 진행하는 거는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출을 늘릴 뿐만 아니라 협찬을 진행하면은 제3자의 입장에서 그래도 조금은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우리 제품을 소개하는 콘텐츠가 있다라고 평가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제품의 신뢰도를 높인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협찬에 대해서는 이전 콘텐츠에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위에 카드를 걸어둘 테니까 그 위에 영상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협찬을 진행하게 되면은 당연히 원고료 등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고료를 지급할까 말까 여부는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원고료를 지급할 형편이 지금 되지 않는다면 솔직하게 그냥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원고를 지급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다음에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면 됩니다. 또 오히려 역으로 원고료는 지금 드릴 수가 없지만 계정의 이벤트로 뭐 10분이나 20분께 우리 제품을 드릴 수 있다고 제안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인플루언서에게 역으로 이벤트로 우리가 제품을 몇 개 이상 뭐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겠냐라고 물어보면은 인플루언서 분들에게도 이 제품이 우리랑 핏이 맞다면은 팔로워가 늘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보니까 비용 없이 혹은 적은 비용으로 응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여섯 번째는 행사 협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초기 브랜드라면은 전환에 너무 목매이는 것보다 어떻게든 우리 제품을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알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사 같은 곳에 협찬을 할 수 있다면 협찬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행사라고 하면 어떤 게 될 수 있냐? 예시를 찾아보려다가 작년 12월에 그 부산에서는 마우스 북페어라는 행사가 열렸었는데 여기도 행사 진행 전에 공개적으로 협찬사를 모집을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분들도 자신이 개최하는 그런 행사에 협찬할 기업을 스토리나 게시글로 공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그럴 때 협찬을 해본다면 우리 브랜드의 이름을 조금이나마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번째는 블로그 운영입니다. 블로그는 긴 호흡의 글 작성이 가능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유하는 용도로 고객들에게 우리 브랜드의 친근감을 높이는 글을 쓸 수도 있고요. 글을 통해서 신뢰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제품과 브랜드에 연관된 키워드를 다양하게 확보를 해서 다양한 키워드로 글을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나 B2B를 하시거나 관여도가 높은 제품, 전문적인 서비스를 판매하고 계시다면 블로그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8번째는 네이버 광고 집행입니다. 키워드 광고라고 하는 파워링크 광고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비쌉니다. 하지만 괜찮은 가격에 합리적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메인 키워드에 목숨만 걸지 않는다면 그게 가능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메인 키워드, 경쟁이 치열한 키워드에는 굳이 우리가 목매이지 않고 경쟁이 낮은 키워드들을 골라 찾아서 최소 단가로 세팅을 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오늘 부산에 있는 렌탈 스튜디오에 와 있는데 부산 렌탈 스튜디오 같은 키워드는 경쟁이 조금 있는 키워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에 노출이 되려면 키워드의 클릭당 단가를 어쩔 수 없이 높여야만 하는데요. 비슷한 키워드로 부산 셀프 스튜디오 대관 같은 키워드는 경쟁이 확실히 적기 때문에 70원 최소 단가로 세팅을 해둬도 노출 확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액으로 노출 확률이 높은 키워드들을 세팅을 해둔다면 낮은 가격,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